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모의고사 문제풀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문제풀이 교과서 단원으로 4단원하고 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제풀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권의 특징은 무엇인가? 네, 인권이라고 나오죠. 네, 4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인권,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인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 2, 3, 4번이 전부 다 인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보편성,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된다는 뜻이고, 천부성은, 인권은 자연스럽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항구성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오랫동안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불가침성은 나의 인권을 다른 사람이 침해하면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나이,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했으므로 인권의 특성 중에서 보편성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죠. 네, 인간의 존엄성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네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항구성이 있어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인권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성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성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있습니다.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있고요. 네 번째,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야 실현된다. 그건 아니죠. 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성 있게 주어져야지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된다면 독재 정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바작의 인권 3세대론 중 3세대 인권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식이 없다면 1세대는 뭐고 2세대는 뭐고 3세대는 뭐지? 3세대 인권이라니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1세대, 2세대, 3세대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시대가 있었는데 근대 시대예요. 근대 시대 시민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시민혁명이라고 하면은 3대 혁명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 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난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혁명이라는 혁명이 있어요. 이게 3대 시민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민혁명의 내용을 간략하게 본다면 왕이 이제 필요 없다. 네,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게 필요 없고 모든 시민에게 권력이 주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 모든 시민은 인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권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자유권과 평등권이 1세대 인권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요. 근데 이 헌법의 내용을 읽어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기 힘든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담았는데, 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권을 우리는 2세대 인권이라고 불러요. 2세대 인권. 1세대는 자유권, 평등권, 2세대는 사회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칼 바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3세대 인권은 무엇이냐면은, 국가를 뛰어넘어서 연대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연대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뛰어넘어서, 꼭 국가 안에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 나라를 탈출해서 그 나라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산다거나 전쟁이 없는 곳에서 산다거나 아니면은 국가를 초월해서 서로 이제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폭압적인 정권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대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바로 3세대 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연대권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권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권은 무엇인가? 인권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은 특이한 권리인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네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악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삭제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하고 다르게 설명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거 사용하고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곳에다가 사진을 올리면 처음에는 재미삼아 올리는데 누군가가 그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사진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퍼진다면은 상당히 마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NS 이런 정보가 삭제됐으면 한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삭제해주는 그런 권리가 될 것 같아요. 이 권리의 이름은 잊혀질 권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기본권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권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아까 3번 문제에서도 나왔는데요. 아주 기본이 되는 권리로 자유권, 평등권이 있죠. 남한테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평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사회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말고 다른 인권이 2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정치에 참여할 권리라고 해서 참정권이라고 있어요. 참정권. 이거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자유와 평등과 사회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에 국가나 특정 어떤 단체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자유, 평등, 사회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거를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침해당했을 때,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청구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가지 권리가 있고요. 이거 말고 나중에 3세대 인권인 연대권도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기 위한 권리이다. 구제받기 위한 권리고, 기본권 보호, 이거 좀 오타네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권리, 개별적 권리, 적극적 권리이다라고 되어 있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보장을 해달라라는 그런 권리를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중요한 건 바로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는요, 일반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봤지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경우 구제를 신청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인권 해결 문제로 대표적인 예로 든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크레파스의 여러가지 색깔 중에서 살색이라고 하는 색이 있었어요. 살색. 문제는 어린 한 흑인 아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검은색이 살색인데 왜 이거를 살색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살색이 흑인 아이한테는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흑인 아이가 헌법 소원을 하는 걸 냈고요. 헌법 소원을 냈고, 결국은 이게 맞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지금 현재는 살구색이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책으로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권 보장 제도는, 네, 또 인권의 문제죠. 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국민에게 주권과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국민이 주인된 권리가 있다. 국민 주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는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통치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치주의의 반대는 인치주의라고 하는데, 인치란 즉 왕이나 독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을 인치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권력 분립 제도는요, 권력이 한 사람한테 다 가게 되면은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세 개로 나누어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돼서 권력을 나누는 제도를 권력 분립 제도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복수 정당 제도. 정당은 여러 가지 정당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의 정당만 있다라고 친다면 이 정당은 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복수 정당은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은 당이 하나뿐이 없어요. 노동당이라고 하는 당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당만 있을 경우 독재 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정당을 허용하는 복수 정당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가 뭔지 볼까요?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이냐라고 묻고 있는 문제네요. 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동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예전부터 아주 자주 나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기본권의 제한, 네,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본권 제한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해요. 그다음에 질서유지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현저하게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 상황에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비드19라고 하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전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동을 좀 제한하고 있고 자유롭게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좀 막고 있죠. 이것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런 경우가 공공복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관련이 아주 깊겠네요. 이런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경우에만 우리는 법으로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법률로서만 법을 만들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네. 이게 뭐냐면은 악법도 법이다가 맞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요.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악법은 안 좋은 법이에요. 안 좋은 법인데 그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하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예전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악법의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왜? 우리 시민들은 악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 내가 왜 시민 불복종을 하는지, 왜 이 법을 지키지 않기로 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고요. 여러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정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고요. 혼자만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법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러면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법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처벌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처벌에 대해서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처벌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 불복종은요,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폭력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조건 5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적법성이 아니라 불법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적법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0번. 청소년의 노동 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은 성인보다 적은 임금을 아닙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잘못된 것이고요. 청소년은 위험한 일을 할 수 없으며 노동시간도 제한받는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은요, 성인과 똑같은 위험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도 성인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보통 성인은 8시간 정도라면 청소년은 7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근로계약을 맺은 청소년은 사용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해야 된다. 사용자는 바로 사장님이 되겠죠. 사장님이 시키는 건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든지, 원래 일 벗어난 일은, 그거를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은 틀렸고요. 4번. 근로계약은 구두계약, 구두라는 게요, 말로써 하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말로 하는 계약도 유효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는요, 경제라고 하는 교재 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요. 자, 11번 문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이 방법, 저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장사를 하는 겁니다. 당장,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만든다는 거는요, 기술도 필요하고, 그만큼 자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 돈을 많이 버는데 있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사실 팔 수 있는 물건은 매우 많거든요. 그렇죠? 파는 건 제한이 없잖아요. 만드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파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장사를 한다면 아주 무제한으로 많이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장사를 통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부자가 되려면 일단 장사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그 수업 듣는 분들도 꼭 장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지역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때 영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갑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추장들한테 술을 팔았대요. 술을 팔고 아프리카 추장으로부터 사람을 받았는데 바로 노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장사를 한 거죠. 술을 팔고 노예를 받은 거죠. 그리고 영국의 그 배는 바다 건너서 아메리카로 갑니다. 거기서 아프리카 노예를 아메리카에 팝니다. 그럼 이 흑인 노예들이 열심히 무슨 일을 했냐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해서 사탕수수를 통해서 설탕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설탕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설탕을 받아요. 설탕을 받은 다음에 영국의 그 배는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설탕을 영국 사람들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그 영국은 이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술 팔아서 돈을 벌고,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설탕을 팔아서 돈을 벌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무역을 영국의 삼갑무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영국은요,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바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주의를 우리는 상업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상업 자본주의.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는요, 돈이 쌓이고 돈이 계속 쌓이게 되자 이제 그 돈을 바탕으로 상업 자본주의를 통해서 얻은 돈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를 만들고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아주 값싸게 아주 많은 면직물을 만들게 되죠. 면직물. 그때 아주 기억하실 거예요.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통해서 만든 그 기계 공장에서 많은 그 양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을 해냈죠. 그걸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계나 공장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양의 물건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상업 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번엔 무엇으로 바뀌느냐? 산업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해요? 땅을 사고 기계를 사고 공장을 설립한 거죠. 그리고 그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또 파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에서는요, 야, 이거 뭐 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아주 큰 돈을 벌게 되는데, 이때 영국에서는 한 명의 학자가 나타납니다. 그 학자 이름은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애덤 스미스가, 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한데, 근데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데 국가가 뭐 한 일이 있나? 없지? 그냥 열심히 장사하고 돈 벌고 또 물건 만들어서 또 돈 벌고, 즉 상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유방임주의. 즉 국가는 나서지 마라. 시장을 통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경제는 발전하고 나라는 점점 불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이거를 산업자본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본주의 형태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을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시키고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런던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자본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은요, 미국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거 바로 뭐냐면은 경제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경제대공황. 이 경제대공황이 발생하자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실업자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유방임주의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굶어 죽잖아요.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수정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르게 되고요. 하나만 더 가도록 할게요. 문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나 싶었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간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 때문에 석유 파동이 발생한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무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너무 나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가 나서지 말고 무역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계무역기구라고 그러죠. WTO가 등장하고 자유롭게 무역하기 위한 FTA, 자유무역협정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까지 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사부터 해라. 네, 그래서 상업자본주의가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라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상업 다음에 산업자본주의,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시대,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나라가 어려워지자 국가가 나서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정자본주의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파동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무역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해서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있죠. 다, 나, 가.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에 대한 문제네요. 네,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합리적 선택하는 거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리적 선택은요, 만약에 비용이 같다면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비용이 같다면 편익은 어떤 걸 골라야 되냐면 편익은 큰 걸로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의 상품이 편익이 같다면 비용은 작은 걸 골라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큰 거, 그 다음에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아주 이제 어려운 거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조건 기회비용보다는 편익이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한 거 말고 선택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선택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한 가지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선택한 거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선택한 거 말고, 내가 선택한 거는 편익이래요. 내가 선택한 건 편익이고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 하나를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여기 빵이 있고요, 떡이 있어요, 음료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한 거고, 그러면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빵, 떡, 음료수 중에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선택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아이스크림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선택하는 빵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텐데, 처음에 선택한 아이스크림에 대한 거를 우리는 편익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선택한 빵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시죠.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인 빵과 내가 선택한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뭐가 더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더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 비용은요, 내가 돈을 냈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영화 관람료를 냈어요. 10,000원을 내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환불은 안 된대요. 자, 이때 내가 10,000원이나 내고 이 영화관에 왔는데 이 영화를 계속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재미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나오는 게 나을까요? 네, 정답은요 중간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미 10,000원을 냈는데요, 10,000원을 낸 거를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합리적 선택에서는요 돌려받을 수 없는 내가 이미 낸 떠나간 버스죠. 떠나간 버스 이미 낸 비용은 매몰 비용이라고 해서 합리적 선택할 때 절대 고려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화 보다가 너무 재미없으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네. 이렇게 비용과 편익으로 바라본 합리적 선택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몰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아니죠.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따라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밴드웨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유명한 빵빠레 북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밴드들 있잖아요. 그 밴드가 시가 행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막 따라가요. 나도 와 좋다 따라가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를 따라간다는 뜻에서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요 비합리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이 돼요. 3번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것.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 편익은 기회비용보다 커야 돼요. 4번 편익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큰 것을 선택. 아니죠. 편익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값이 A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회비용은 무엇이다? 내가 선택한 거 말고 선택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값은 독서실과 빵집 아르바이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A는 독서실에서 1시간 일하면 9,000원을 벌 수 있대요. B는 빵집에서 1시간을 일하면 10,000원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를 선택했다면 A가 9,000원을 버는 거, 이 9,000원이 바로 편익이 돼요. 편익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B죠? 그 B를 통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편익은 기회비용보다 커야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독서실에서 일을 하는 거는 9,000원의 편익이 있고 빵집에서 일한 거는 10,000원의 편익이 있으므로 편익이 더 작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A를 선택한 거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어쨌든 A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기회비용을 구하는 거니까 기회비용은 10,000원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봤는데요. 이번 문제는 비합리적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합리적 선택이죠. 그 비합리적 선택으로 아까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4번에 있네요. 그렇죠?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것. 따라서 소비하는 행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여기 보면은 2번과 3번도 중요하죠. 시험 참 자주 나왔던 단어거든요. 스노브 효과는 뭐냐면요 4번과 반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남들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과 달라 라고 해서 남과 다른 소비인데 이것도 비합리적 선택이거든요. 무조건 나는 남들하고 똑같은 거 안 해. 난 무조건 다른 거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런 스노브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한정판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정판. 세상에 한 개뿐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한정판 구매하는 거. 이게 비합리적인 소비로 스노브 효과라고 봅니다. 나는 남과 달라. 남들은 다 5인데 나는 100조야. 그러면 나는 굉장히 이 상품을 꼭 내가 가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한정판 구매하는 거, 이거 스노브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배불런 효과라고 있는데요. 배불런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나 이번에 신발 샀는데 100만원짜리야. 신발이 100만원짜리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시하는 소비를 배불던 효과라고 부릅니다. 배불런 효과.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유행에 따라 소비하는 현상을 연예인의 패션을 모방하는 소비를 말한다. 네, 유행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따라서 소비하는 거니까 밴드웨건 효과가 되겠네요.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장 실패의 유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시장 실패라는 게 있네요. 시장 실패는요, 아까 상업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런 상업과 산업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수정자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수정자본주의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예전에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시장 실패가 이루어졌는지 그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과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시장 실패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독과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한 개 또는 소수의 기업이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우리 이거 비싸게 팔까? 라고 해서 소수의 기업이에요.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서는 어떤 상품을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걸 갖다가 독과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을 똑같이 맞춰버리는 걸 갖다 담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A 치킨 가게, B 치킨 가게, C 치킨 가게, 치킨 가게마다 치킨의 그 내용물이 좀 많이 다를 텐데, 신기하게도 프라이드 치킨 가격은요, 모든 그런 치킨 업체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담합 같지 않을까요? 네. 이게 공정한 경쟁을 막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막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빈부격차 문제도 있죠.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되는데 모든 사람의 물건을 다 잘 팔리는 건 아닐 거예요. 만든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은 큰일 나겠죠. 네, 이거 진짜 집안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누구나 다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경제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이 구분되고, 따라서 빈부격차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문제도 시장 실패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외부 효과라고 있는데요.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외부 효과라는 거 뭐냐면요,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외부 경제는요, 긍정적인 효과고요,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인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팝니다. 자동차를 팔면은요, 배기가스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배기가스를 마셔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 배기가스를 마셔서 몸이 안 좋아지고 아플 때 그 자동차 소유주한테 너네 자동차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아졌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라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외부 불경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죠. 네. 반면에 외부 경제는 긍정적인 효과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화단을 갖고 왔어요. 꽃을 갖고 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화단을 보고 와 너무 이쁘다. 아 오늘은 정말 행복해지는 날이다. 꽃이 너무 예뻐. 이렇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돈을 내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주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긍정적 외부 경제, 네, 긍정적 외부 효과는 좀 적게 나타나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요,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이 외부 효과 문제를요. 즉,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 실패는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독과점 문제도 그렇고, 빈부격차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국가가 나서서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실패 유형 중에서 무엇이 되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격, 판매 지역에 관한 협정을 맺어서 서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요즘에는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게 대세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WTO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인 FTA 협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무역을 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1번 문화 교류를 활성화한다. 그렇죠. 무역을 통해서 문화 교류도 가능하겠죠. 다음 2번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 물건이 쉽게 들어오고 우리 물건도 다른 나라 팔 수 있으므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3번 국가 간 특화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진다. 특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핸드폰을 잘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죠. 반면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열대 과일이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일을 수입할 수 있겠죠. 각 나라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특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생산을 해서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면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정부가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건 아니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폐쇄가 아니라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적으로 해야 무역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개별 국가끼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자유로운 무역에 대한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다음 19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금융자산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자산을 보유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에다가 넣어둘 수도 있죠. 은행에 넣어두는 거를 예금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사람과 힘을 합쳐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주식, 여러 사람에게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를 펀드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정부나 특별 기관에서 그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익을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이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바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발생하는 건데, 주로 배당금이나 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는데, 그거를 시세 차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세 차익과 배당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주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망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위험성도 있는 것이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주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애 주기별 일반적인 발달 과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기별, 우리는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동기 보도록 할게요. 아동기에는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규범을 학습한다. 그렇죠. 아이들은 열심히 학습을 해야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2번 청년기. 청년기는 20대가 되겠죠. 20대 경제적 독립을 위한 취업 준비. 그렇죠. 20대에는요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3번 중장년기. 또 30대부터 50대까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장년기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아이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앞으로 노인이 되실 때를 준비하는 시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노년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노후 자금 준비. 노년기면은요,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인데요. 금융상품 투자는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투자라면 보통 이제 중장년기에 돈을 버는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죠. 노후자금 준비도 당연히 중장년기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제 우선이 될 것 같네요. 자,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검정고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